딱 봤을 때 아이들은 너무 쉽게 소리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성품 교육이라는 거는 아이들한테 정직이라는 게 무엇이고 용서라는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의를 설명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보면은 한 달, 6개월, 1년 지났는데도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태도 자체가 그냥 수법은 잘 듣죠. 그런데 일상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이 항상 아이들이 싸움을 할 때 딱 보이더라고요. 그냥 화나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 자체적으로 화가 좀 전체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자기 안에 항상 집에서 그런 걸 보고서 똑같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서도 매번 소리치고 매번 그냥 대충 대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게 없고 항상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니까 이거 이 아이들의 가정이나 커뮤니티가 좀 그런가? 이런 질문이 들었죠. 제가 이렇게 단어를 많이 순화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그냥 볼펜으로 눈을 찌르기도 하고, 사실 뭐 주먹으로 얼굴 때린다거나 밀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저도 항상 봤지만, 화난다고 볼펜으로 눈을 찌르는 거는 저는 네네 제가 그거 말리고 하여튼 여러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품뿐만 아니라 뭐 10대 임신이라는 부분도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에서 배 아프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한 번 갔을 때 저한테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저 아이가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계속 아프다고 계속 누워있는데, 그런데 그럼 제가 병원을 좀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아무도 데려갈 사람이 없대요. 그럼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응급실을 갔는데 임신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고, 방치되는. 네,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아이들이 그런 좋은 태도와 좋은 말을 누구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지도받지 못하는 것들, 그냥 네, 그런 것들이 제 눈에는 많이 보였어요. 생각하면서 보통 아이가 잘못하면 왜 그래 이러잖아요. 근데 그건 아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공에서는 10대 성문제, 또 폭력, 마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소셜 이슈들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할 때요, 저는 그래서 맨날 아이들한테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거는 예방해야 된다, 그 교육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 아이들이 항상 보는 것들, 마을에서, 가정에서 자기의 삶에서 삶에 영향력을 주는 것들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교육에서 그냥 그건 하면 안 좋은 거다, 어떻게 그게 변하겠어요. 피상적인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심각하게 어떤 청소년들의 가정의 문제가 보이니까, 그럼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뭘까?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남아공에서는 아이들한테 학교에 갔다 와서 뭔가 비시비시 막 바쁘게 만들려고 스포츠 클럽, 뭐 과이어, 뭐 여러 가지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다, 이거 하니까 좋다. 어떤 청소년들은 그 그룹 안에서 모였을 때 그 아이템이 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10대 임신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좀 더 잘 돌볼 수 있고, 가정의 컨트롤하에, 아니면 가정이 아는 안에서 아이들이 놀면 좋은데 전혀 그게 안 되니까, 코로나 봉쇄령이 6개월, 1년 되면서 아이들이 학교가 휴교가 되니까 동네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이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대 임신인데 10대 임신이 갑자기 확 높아졌어요. 부모님들은 일하러 가고 아니면 또 부모님이 있어도 그렇지만 없는 가정이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그냥 친구들하고 너무 쉽게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월드비전 가기 전에 저는 군대를 늦게 갔어요. 그 25살에 가서 7살에 전역을 하는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이제 군대 마지막 그 병장 시기에 아 이제 나는 뭘 하지? 그때부터 이제 인생에 대한 앞으로 뭘 하지? 라는 고민을 했을 때 이제 신문에 한국 외국어대학교에 T솔 과정하고 KFL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역을 할 때 그거를 제가 신청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막연하게 그 해외에 나가면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전역한 다음에 그 과정들 들으면서 월드비전에도 제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면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어떤 취업의 기회보다도 뭔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좀 막연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런 일을 찾아서 가서 공부도 하고 가서 일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30살이 되었을 정도에는 이제 진짜 나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두드렸어요. 여러 나라에 어떻게 나가야 되지? 어떤 기관으로 가야 되지? 했을 때 어떤 기관에 갔을 때 레터 초청장을 받으면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여러 나라들 중에 그 중에 남아공에 있는 한 단체가 있었는데 그쪽에 있는 선교단체 대표님이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해서 초청장을 주셔서 그냥 NGO 같은 단체구나 하고 갔는데 선교단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또 그중에 그 가운데서 주변에서 그래도 나가고 그런 단체에 가고 하는데 이제 페이를 주는 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청년부에서 파송을 받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평신도 파송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 파송을 받고 갔는데 15년이 됐어요. 이제 가서 저는 처음엔 학원 사역을 했어요. 고등학교에 거기는 이제 공립고등학교들이 타운십 안에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있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는 남아공의 역사에서 보면 대도시 주변으로 타운십이라고 형성이 돼 있어요. 타운십. 그래서 흑인 노동자들이 예전에는 아파르테이트 시절에 도시에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딱 구분을 넣어서 도시 외곽에 이쪽에서만 사세요 했던 그런 식으로 개발됐던 타운십이 있는데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칼리처라는 타운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그 선교 단체에서 그 타운십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청소년 사역을 저한테 이제 해보라고 해서 학교 사역에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학교 전이 그 학교 사역 때문에 아버지 학교 사실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성품교육이라는 커리큘럼 가지고 학교에서 매일 다른 학년 아이들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사실은 아이들이 되게 변하지 않는 뭔가가 되게 계속 그냥 뭐랄까요? 제가 교육을 하고 저는 이밸류에이션을 해봤는데 그대로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인풋을 영향력을 준 그 영향력이 별로 효과가 없나? 그 교육이 별로 효과가 없나? 이런 퀘스천이 들면서 아이들을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해서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리서치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집에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나 했었는데 제가 그때 딱 놀랐어요. 10명 중에 7명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했는데 엄마, 아니면 할머니, 아니면 삼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쓴 아이들이 10명 중에 3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때가 2007년, 2008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참 가정이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아버님 안 계셔서 어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렇게 살아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이 아이들은 왜 아버지가 안 계실까?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아,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이를 만나는 45분 만나는 것보다 이 아이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건 부모님들, 7, 8시간씩 항상 집에서 보는 부모님들, 그리고 나머지 학교에서 보는 선생님들이 훨씬 저보다 매일매일 보이고 매일매일 큰 영향력을 주겠구나. 그래서 제가 가진 프로그램 자체보다도 이 영향력 때문에 아, 그런 변화들을 제가 딱 느끼기에는 아, 이거는 뭔가 내가 하는 사역에 다른 방향성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때 고민하면서 알게 된 게 두란노 아버지 학교였어요. 그리고 2012년에 케이프타운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됐죠. 점점 올해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점점 그때부터 졸업생이 늘어나니까 그래도 그 이제 아버지 학교에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 받으신 분들이 이제 한 분씩 초청하는 거죠. 지금 한 74회까지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6월달에 교도소 아버지 학교를 했거든요. 그때 한 아버지 학교에 아들과 아버지가 왔어요. 근데 그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오는지 모르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까지 서로 안 보는 사이였어요. 문제는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계속 수감자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돌보지 않고 계속 교도소에서 수감하고 있다가 나왔는데 누가 초청해서 아버지 학교로 온 거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아버지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놀림도 받고 주변으로부터 니네 아빠 죄수지? 니네 아빠 이런,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알아서 커야 되고 자기가 가정을 남자니까 돌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가정도 이루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다가 아버지 학교에서 어느 날 우연하게, 계획적인 것도 아니고 우연하게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첫날 자기는 여기 못 있겠다. 몇십 년 동안 같이 안 살았고 몇십 년 동안 분노에 차 있었던,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한테 얘기 못하고 그랬는데 첫날 저희가 비상이 걸렸어요. 어떡하지? 이분들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중재하면서 다른 그룹으로들이 한번 2박 3일만 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저희가 막 그때 막 밤에 진짜 막 결심이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지나고 마지막 날 됐는데 저희가 진짜로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처음으로 포옹하고 그 다음부터 그 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살아요. 네. 그냥 그런 아버지,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학교 통해서 한 가정이 그렇게 살아나는 네, 그런 사례가 있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도소 안에 공예, 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그래서 교도소 이후에 이제 자기가 수감이 끝나고 사회에 갔을 때 이제 뭔가 도움이 되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교도소 수감자 중에 아버지 학교 참석했던 수감자 중에 한 명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그 아버지 학교의 감동이 너무 크니까 자기도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남아공의 교도소 아버지 학교는 2군데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지역에 있는 교도소에서 거기에 있는 아버지 학교 형제님들이 같이 연합해서 준비해서 교도소 교정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아버지 학교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는 건 그거였어요. 이게 전체 교도소에 아버지 학교 요청이 할 수 있게, 지금 저희는 전체는 못하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도소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경험하는 거는
저도 제가 가서 강의도 해보고 이제 섬기고 또 발짓고 허깅하고 하면 다 마약, 살인, 폭행 모든 제명으로 왔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10명 중에 90몇 %가 아버지였어요. 그분들한테 홈이 없었어요. 집으로 가서 쉴 수 있고 누군가가 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떠돌아야겠고 항상 그 떠돌았을 때 거기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교도소 아버지 학교 같은 경우는 세팅 자체가 다 다르고 그 안에서 이제 김경원 선교사님이 하시는 곳에서는 4주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이나 그러니까 어떤 날을 정해서 그 교도소에서 허락해주는 시간에 딱 이렇게 가서 하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리고 이민모 선교사님이 하는 또 다른 교도소에서는 2박 3일 일정으로 금요일부터 주일날까지 거기에 있는 넬슨 만델라가 운동했던 체육관에서예요. 넬슨 만델라가 수감됐던 교도소였거든요. 이제 저희가 있는 케이프타운에는 웨스턴 케이프라는 주예요. 이제 남아공도 주별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한국의 도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 주 안에 케이프타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웨스턴 케이프 아버지 학교 무브먼트 해가지고 웨스턴 케이프의 각 지역마다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럼 그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아버지 학교가 개설되면 그 아버지 학교 형제님들하고 연합해서 계속 그 지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무슨 컨퍼런스나 훈련이나 헌신자 스쿨이나 방사 스쿨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훈련하고 서로 인크루즈 해야 될 부분은 함께 가서 함께 만나서 같이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그 형제님들과 유기적으로 연합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각 지역에 한두 분씩 그 현지인 리더분들이 계세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의 그 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면 그분들이 아버지 학교 그쪽 지역의 개설이라든가 뭐 대부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같이 헌신적으로 해주시죠. 직장인들이 아버지 학교 하면서 직장도 다니잖아요. 저도 청소년 사역이라는 제가 하는 사역이 딱 있고요. 다른 선교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버지 학교라는 비전을 같이 공통으로 공유하게 되면서 이거는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이지, 이거는 프로젝트형 사역이지 하면서 도울 수 있을 때는 열심히 돕고, 그러다가 그것이 끝났을 때는 또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저는 그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아버지 사무실이 있어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역에서도 저희 사무실 없거든요. 차 안이 사무실이고 학교 가면 학교가 사무실이고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무브먼트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냥 무브먼트잖아. 이거는 우리가 무슨 리더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 모두가 헌신자, 모두가 그냥 한 스텝으로서 섬기는 거잖아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헌신자 스쿨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은요, 이게 무슨 기관이 아니라 이거는 모두가 우리 다 커미트먼트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정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는 일이지, 이게 누가 돈 줘서 하는 일이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전에 대한 부분들, 아버지 학교의 공동체 비전,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다들 선교사님과 모든 현지인들이 다 공유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전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게, 되게 한 2시간씩 멀리서 있는 분이 이 아버지 학교 참석하려고, 스텝으로 참석하려고 막 오세요. 맨날 차로 왔다 갔다 하세요. 저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제가 왜 그분이 그렇게 할까 했는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기가 계속적으로 더 배우고 싶고, 그런 분들이 헌신자가 되고, 그런 분들이 강의자가 되고, 그런 분들이 앞으로 어떤 회의 자리에서 더 다른 지역에서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역량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남아공 사회가 참으로 가정에 대한 부분은, 아버지가 부재한다 이랬을 때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아버지 한 명이 19명의 엄마가 있고 같이 사는 처가 있고 그냥 재정만 지원하는 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어릴 때 그냥 이렇게 하고 뭐 떠나버린. 근데 여전히 남자들은 되게 가부장적이고 또한 어떤 종족은 일부 다처제 줄루 종족 같은 경우는 20몇 명인가요 아내가 그런 정도로 그 문화 안에서 그거에 대한 일부 다처제에 대한 돈이 있는 남자들은 내가 세컨 와이프 가지면 어때? 난 더 많이 할 수 있어. 이런 세계관. 노골라라는 게 있거든요. 남아공에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건데 아내를 데려오려면 그 아내 가족에게 노골라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요. 아내 가족들이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전통이라고 하지만 그게 악영향이 뭐냐면 내가 너 돈 주고 사왔으니까 너 아무 대로 해야 돼. 이제 넌 내 거야. 이런 게 막대하게 되고 아주 아내로서 소중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왜 청소 안 했어? 내가 돈 주고 너 사왔어. 이런 개념으로 되는 복잡 미묘하면서 또 되게 다양하게 가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 학교를 가정사역이라고 안 하고 청소년사역이라고 저한테는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한테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자 아빠가 아니라 함께 해주는 아빠. 그냥 시간을 기억해 주는 아빠. 같이 살지는 못한다면 그래도 같이 와서 내가 네 아버지다, 너 내 딸이다라고 확인시켜 준다. 그냥 아이들이 바라는 그 작은 소망이라도 건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학교 통해서. 네. 동일한 것 같아요. 아버지 학교는 지속해야 되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저는 지난 15년은 가정이 회복되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앞으로 15년은 저는 사회가 회복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남아공에서 여기 와 있는 동안도 우리 형제님들이 그 아버지 학교 티셔츠 입고 사회운동이라고 해서 뭐 이상한 운동이 아니라 커뮤니티 안에 그 어떤 기관에서 그런 포럼이라는 요즘에는 이제 더 그런 데서 같이 참석해서 가정의 중요함을 같이 얘기하고 남성 주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데 참석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아버지 학교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 끝나고 그냥 우리 가정 안에서 행복합시다가 아니라 좀 건강한 남성들이 목소리를 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 목소리 내는 그런 게 사회운동 남아공 아버지 학교가 앞으로는 가정운동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변혁운동으로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은혜가 있지만 복음이라는 게 가장 큰 은혜 같아요. 네. 아버지 학교에서 가정의 회복도 회복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살아나는 거 그게 저희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일하셔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아버지 학교에 딱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버지 학교 통해서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되고 또 복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은 아버지들이 남아공 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